당내에서 사실 이른바 공한증, 한동훈 의원이 복당해서 당대표가 되면 나를 싹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공한증을 달래기 위한 의도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민주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는 신념도 있을 테고, 네. 하나는 당원들한테 너무 강성당원, 그것도 장동혁 대표 아니면 윤호개인 뭐 이런 쪽에 지지하는 분들한테 휘둘리는 것도 좀 방지를 하고, 또 하나는 내가 당대표 되더라도 맘대로 쳐낼 수 없어. 여러분들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공천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도 보내주고, 그걸로 인해서 복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을 좀 누그러뜨리는 것도 봐가지고. 두 번째 의제 전비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말이 참 잘 씹히네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의제는 다시 국민의힘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자고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국민 공천제를 꺼내들었네요. 김 의원님, 국민 공천제 참 이거 낡은 이슈잖아요. 낡은 이슈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여러 해부터 이어졌던 이슈인데 이 뭐가 국민 공천제입니까 대체?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네.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네. 기본적으로 공천을 하는 방식이 우리나라가 이제 보스 중심으로, 그렇죠.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당원들이 의사결정에 따라서 너무 많이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은 대개서, 뭐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 다수가 합리적인 정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국민 다수가 포함되는 방식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예전에 뭐 김무성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12년 전이었죠. 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제기가 어떻게 보면 장동혁과의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고, 네.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뭐 합리적인 뭐 이런 거를, 그리고 중도 보수 성향 지향에 네. 이런 것들에 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 친한계 얼짱님께서는 이 한동훈 의원이 내건 국민공천제 숨어있는 의미, 의도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이제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받는 사람들이 그렇죠. 당에서 후보가 될 수는 있지만 네. 그 사람들이 대중선거에 나가서 정말 전체 유권자에게 평가받는 선거에서 당선 과연 가능성.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영남 지역 같이 우리 그렇죠. 당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길 수 있죠. 네. 그러나 우리 당 당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네. 우리 당원의 지지만 강하게 받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의식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제가 한동훈 위원장 시절에 만났거든요. 네. 그 전에 뭐 개별적인 인연이 없었고, 그런데 그 4월 13일이 선거였죠. 2월 총선 때요. 2024년에 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바로 그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비대위원장 네. 사퇴를 하고 이제 당사에서 나갔는데, 제가 그날 그 한동훈 위원장을 다른 일정 때문에 만나질 못했어요. 네네. 뭐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뭐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전화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그때 전화가 안 되는데 콜백이 와서 네. 자기가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느낀 것들 몇 가지 소회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에게 얘기했던 문제의식이 제가 갖고 있었던 우리 당에 대한 문제의식과 완전히 일치했었던 거예요. 제가. 그게 뭔가요? 그 문제의식.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이겨야 된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네. 어쨌든 수도권에서 이기지 않고 어떻게 원내 일당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수도권 정당으로 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뭐 그런 정도의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상당히 좀 이제 싱크로가 되셨군요. 더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예. 그러면 어쨌든 이 국민 공천 결국에는 실제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당내에서 사실 이른바 공한증, 한동훈 의원이 복당해서 당대표가 되면 나를 싹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공한증을 달래기 위한 의도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김 의원님이 보셨을 땐 일리가 좀 있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복합적이죠. 네.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하나는 이제 이게 민주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는 신념도 있을 테고, 네. 하나는 당원들한테 너무 강성당원, 그것도 장동혁 대표 아니면 윤호개인 뭐 이런 쪽에 지지하는 분들한테 휘둘리는 것도 좀 방지를 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내가 당대표 되더라도 맘대로 쳐낼 수 없어. 여러분들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공천받을 수 있을 거야 음. 라는 메시지도 보내주고 뭐 이게 여러모로 다 해당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외부에 계신 분이라서 사실 그렇죠. 한동훈 외부에 의원이 계신 분이죠. 이 원대한 포부와 이게 약간 어떻게- 앞서가는 좀 저는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제 장기 과제가 된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복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을 좀 누그러뜨리는 것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할지 말지 저희가 수요일 날 얘기했나요? 아무튼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결국엔 13명 중에 12번째를 받아서 못했다는 건데 혹시 뭐 아쉬워하거나 내가 꼭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뭐 들은 게 근데 있으세요? 저는 예상했어요. 예상하셨나요? 아니, 국민의힘이 지금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굳이 나서서 장마당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돗자리 깔아줄 그리고 이유가 없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이거 당연한 결정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다소 내가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본인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거 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나가갖고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뒷받침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주장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대표로 나가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 체급도 커지고 예. 대중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그 지역에 가서도 제가 그거 했습니다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도 있는데 그 소중한 기회를 한동훈 의원에게 주지 않겠죠. 근데 그런 측면은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한동훈 의원이 하면 네. 조금 더 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관심이 부각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그렇죠. 저 법무부 장관 했었고 검찰에 오래 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아픈 부분들을 잘 설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저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좋은 그 아쉬움도 있지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 기회를 주지 않을 수밖에 줄 이유가 없었다. 안 줄 수 없었다. 아. 아니자 안 줄 수밖에 없었다. 안 줄 수밖에 없었죠. 저 헷갈리네. 우리 뭐 월요일 아침에 서로 말이 씹히는데 그런데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또 이런 해석을 주셨네요.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장동혁도 내년에 당대표 된다는 의미인데 뭐 이거는 약간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조갑재 대표가 사실 한동훈 의원에게 좀 우호적이었죠.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의원들과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장동혁 대표를 제명하고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켜야 된다. 너네 이렇게 못하면 이런 자생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내란 비호당 낙인으로 불임당 이거는 좀 성차별적 이 저출산 시대에 옳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굉장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국민의힘에 빨리 복당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내년 8월 전까지 무슨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조갑재 대표는 네.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당위성. 이거 내용이 바뀐 적은 없어요. 예. 조갑재 대표는 지금 그 장동혁 대표의 문제가 좀 심각하고 특히 이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학을 떼거든요. 부정선거. 이분이.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높지 않다고 이제 보시는 거 당장. 네. 그러니까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뭐 의원들 생각은 뭐 다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지켜보자. 자포자기? 자포자기도 있고 그냥 지켜보자 이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주의 기운이 지금 네. 장동혁 대표한테 지금 다 몰려 가고 있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뒤집기 쉽지 않아 보여요. 야. 지금은. 네.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취임 1년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당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까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민주당의 선진 제도를 도입해서 1인 1표제 내지는 어떤 당원의 표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혹시 발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도 있을 텐데 정 의원님 생각엔 장 대표가 발표할 개혁안 좀 기대가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전혀 없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나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굉장히 확실해 보이는 건 네. 힘이 생겼다. 힘이요? 무슨 힘이요? 아니 지금 끌고 갈 힘? 당대표 자리를 지키고 아.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임기를 정할. 네. 그러니까 그 과거 6.3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는 타인의 압력에 의해서 당대표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거를 버티고 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8월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장동혁 그래요? 대표가. 그런데 그 임기를 자기가 조절해서 음. 그만둔 후에 네. 다시 선거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페이스를 자기 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은 생긴 것 같아요. 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네. 내년 한 2월 우리가 2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그렇죠. 2월 얘기했냐면 당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남으면은 6개월 이상 남으면 그 비대위원장. 임기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네. 당대표가 되는 거고, 근데 6개월이 안 남으면 그 다시 당대표를 뽑아갖고 넘어갈 내년 수 있죠.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되는데 그렇죠. 그 시기를 고려해서 전 장동혁 대표가 그만두고 네. 그 당원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본인의 강성 지지 당원들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그 기간 그때까지. 동안에. 어. 그래서 재신임을 받고 2028년 총선도 본인 체제에서 공천하고 치르겠다라고 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플러스 2네요. 그 명분은 뭐냐? 네. 제가 만약에 장동혁 당대표라면 이런 명분을 가질 것 같습니다. 2028년 총선 이제 1월 그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내년 8월에 뽑으면 불과 6, 7개월 만에 어떻게 총선을 준비하겠냐. 적어도 신임 당대표는 총선 준비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은 있어야겠다. 그렇죠. 그러려면 내년 본인이 2월 달쯤 그만두면 4월쯤 전당대회 열어서 4월에 당대표를 뽑아요. 네. 그러면 그때서부터 1년을 일단 그 총선 그립을 준비 갖고 기간으로 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갖고 갈 명분을 장동혁 대표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그 시기 전까지 흔든다고 내려오지 못할 것 같아요. 내려오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그게- 친장계 수준의 이 굉장히 아니 친장계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객관적으로 우리 내밀한 당의 분석인데. 우리 당의 분석. 아, 이게 혹시 뭐 정보원 있으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변수를 하나 중대한 변수를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아.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열리는데 내년 열린다면 4월에 4월 7일. 열리느냐 10월에 열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변수가 수 있긴 있어요. 있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네. 4월에 열린다. 네. 4월에 열리려면은요 내년 올해 안에 거의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 내년 초가 지금 1월 말까지 보통 아마 나오게 돼 예, 있어요. 예, 예. 법상으로는 1월 말까지 나오는데 그때 안에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선거가 그럼 한 2, 3, 4, 한 2달 반 정도 선거 기간이 이제 남는 거죠. 그러면은 임기를 채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거의. 장 대표가. 왜냐면은 4월 달에 열리면요. 서울시장 선거가 어쨌든 뒤로 갈수록 지금 민주당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럴 수 지금도 있죠. 이번에도 졌는데 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공천을 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이제 연임 가야지 이런 네. 명분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4월에 그만두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까지 보고 예를 들면은 네. 그럼 내려놓게 그리고 그걸로 연임 시동 걸서 한 5월달에 막 전당대회 하자고 막 이렇게 그럴 갈 수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잡한 좀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연임 도전하는 거는 이제 상수다 상수. 상수. 100%다 100%. 이거는 뭐 거의 트럼프 연임, 뭐 이재명 연임에 장동혁 연임까지 국민들이 참 연임 이슈로 많이 시달리실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네. 오히려 공천 시즌보다 지금 당원을 더 많이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천 때는 우리 개별 의원들이 뭐 공천 그렇죠. 받으려고 이제 그 경선해야 되니까 네. 갖고 있던 당원 가입 명단 다 내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서부터 한 6개월간 지금 당권파는 당권파대로 비당권파는 비당권파대로 당원 빨리 모아야 된다. 서로 일단 시간을 제가 모으는. 생각에 한 9월 10월 되면은 대규모 당원 모집 캠페인 같은 거 할 것 같아요. 작전명 필라테스 또 벌어지나요? 이거는 물론 범죄니까요. 뭐 어쨌든 지금 또 코너 속 질문으로 조자룡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지금 답해 주셔도 되고 말미에 답해 주셔도 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열린다면 후보가 누가 있을까?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국민의 생각나시면 지금 하셔도 되고 끝나고 하셔도 먼저 되고. 지금 하죠 뭐 네, 연결되게. 김 의원님은 누가 있으실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는 뭐 서울시장 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나요? 그럼요. 누가 있나요? 아니,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도 있고 신동욱 의원? 신동욱 의원도 저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그 외에 뭐 윤희숙 전 의원, 뭐 박수민 의원도 이미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이제 차고 넘칠 것 같고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당선 가능성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은 네. 보수화됐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표를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서울이 고령화가 되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거는 불변의 거의 진리 같은 건데 아파트 가격하고 이 국민의힘 지지율 득표율하고는 거의 상관관계 1에 가깝습니다. 쫙. 그런데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나요? 예, 아주 의미 있는. 그리고 이번 야. 선거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지난번 대선도 그렇고 지난 총선도 그렇고 계속 그래요. 야, 이거 제 논문 써보고 싶은 주제인데 이거.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어쨌든 역대 네. 정권에서 지금 제일 많이 올랐어요. 1년 차로 그랬죠. 따지면은 노무현 그랬죠. 정부 때보다 더 올랐거든요. 예. 그걸로 따지면은 지금은 보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어. 세제 개편한 다음에 이제 한번 보유세 뭐 이런 그게 것들 이제 그 논란이 한번 있을 때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서로 하겠다고 덤벼들 테고 그러겠네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주민 의원이 덤벼들 텐데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도 마찬가지고 전현희 의원. 제가 주목하는 거는 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누군가요? 박용진. 박용진. 박용진이 나오면은 해볼 수도 있다. 공천 민주당이. 줄까요? 안 주지 않을까요? 모르지. 지금은 어떻게 이제 박용준은 사실은 대사면에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서울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네. 박용진이면은 해볼 수가 있다. 박용진의 약간 중도 성향이 이게 먹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약간 거리를 두고 있어요. 박용진 의원 내가 최근에 이번 주에 근데 공직 어디 가시지 않았어요? 무슨 아니, 그러니까 부위원장 하시잖아요 지금. 규제개혁 합리위 네, 뭐 합리화위원회 거기 어디 가셨는데? 그거는 총리급이에요, 그만두 총리급. 총리급이에요 그게? 그만두면 되는 거고 네. 그거는 어쨌든 박용진 카드라면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정 의원님은 혹시 어, 지금까지 근데 언급 안 왜 된 분 우리 중에 김진일 평론가 이분을 빼놓으셨는지 누군가요? 모르겠네. 강훈식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왜 빼놓으셨어요? 이거 훈식이요? 전략적으로 빼놓으신 거야? 아니면 뭐 아껴둔 카드인가? 어.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일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한 1년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번에 총리설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있었죠. 총리설 있었을 때 강훈식 비서실장 총리 지명 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 네. 이유는 총리 인사청문회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 제가 뭐 어떤 비리를 정보를 내가 갖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분이 삼선 의원을 하면서 한 번도 인사검증이라는 걸 이제 공직자 인사검증이라는 걸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첫 인사검증을 총리 검증으로 받는다. 그럼 진짜로 뭐가 나와도 그러니까 모를 수 있는 그럴 상황이기 수 때문에 있겠네요. 인사청문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인사청문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국민 선택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가는 게 강훈식 그 비서실장에게는 가장 베스트죠. 좋은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조국 전 법무장관 있잖아요. 네. 조국 대표 2019년에 법무장관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대통령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 그때 당시에 19년에 법무장관 하면서 그때 조국 사태가 난 거예요. 그렇죠. 다 털렸어. 검수완박한다면서. 법무장관 하면서 다 털렸어요. 예. 근데 잠깐 기다렸다가 2020년에 부산에서 공천 받아갖고 국회의원 했잖아요. 그럼 2022년 대선에 제가 생각에 그 국회의원을 바탕으로 2022년에 민주당 뭡니까 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렇죠. 지금까지 대통령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야,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 그때 2019년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 행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몰락을 인생을 정말 인생 자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래서 보면 강훈식 뭐- 비서실장도 선출직 나온 다음에 그 서울시장이 또 끝나면 언제까지냐? 2030년까지야. 그렇죠. 뭐 그게 2030 이제 년에 잔여임기를 채우는 대선이 거기 있어, 때문에. 대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제가 민주당이라면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한동훈 같아요. 의원은 안 나오나요? 서울시장? 예. 아, 한동훈 의원은 부산 내려갔을 때 내가 여기서 정치 끝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아니 뭐 서울시장입니까? 정치가 생물이니까요. 아니 그건 불가능. 한동훈 의원이 그 부산 북구 갑을 떠나는 거는 대통령 선거 나와서 대통령 되는. 전 만약에 그때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북구갑이 떨어져 갖고 네. 북구갑 떠난다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그러면 나는 한동훈 의원의 한동훈 다음 정치인의 신뢰 자산이 크게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부터 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야, 있는 우리 것 같아요. 친한계 얼짱께서 아니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예. 그런 정도의 결기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서울시장
뭐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부산 북감에서 국회의원 하는 분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또 배현진 의원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뭐 배현진 이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신동욱 의원, 거의 10개가 배현진 의원 이런 네. 사람들이 또 얘기가 있긴 있어요. 우리 나니 M2G2L님은 정광재 대변인이 예언을 가장 잘하신다고 하셨으니 과연 어떻게 될지. 물론 이 모든 얘기의 전제는 서울시장 선거가 열린다는 걸 전제로 한 거고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전제로 했다는 얘기.